안녕하세요. 저는 68세 김순자입니다. 지금은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과거엔 평범한 주부였고 남편과 함께 돈은 풍족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나락에 빠져 한때 죽을 결심까지 했어요. 매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와 남편은 경기도 수원의 작은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고 저는 새 아이를 키우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일에도 웃음을 잃지 않던 그 모습이 저를 늘 안심시켰죠. 여보, 우리 열심히 살면 자식들 다 잘 될 거야. 밤늦게 들어온 남편이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식사를 하며 늘 하던 말이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우리 가족은 작지만 따뜻한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날 남편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이들의 책상을 조립했죠. 여기서 우리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에 저도 아이들도 웃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행복은 넘쳐 흘렀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들처럼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자식들만 잘 키우면 된다고 믿었어요. 남편은 공장 일 외에도 택배를 하고 주말에는 인력시장에 나가면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저도 틈틈이 바느질 일을 도왔어요. 고단했지만 자식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남편이 쓰러진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날은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겨울이었어요.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다며 쉬겠다는 남편이 걱정돼 깨죽을 끓여서 안방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얼어붙은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며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뇌출혈이었어요. 수술 후에도 남편은 눈을 감은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매달 5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겐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는 병실은 차갑고 삭막했죠. 가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얘기했어요. 여보, 눈 떠봐. 우리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잖아.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간신히 모아둔 적금과 퇴직금으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8개월이 지나자 통장 잔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생활비까지 모자라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편 병실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누운 남편의 손을 잡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보,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요? 정신 차려요. 눈물이 앞을 가려도 남편은 미동조차 없었죠. 1년이 지나자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김순자 씨, 대출 한도는 이게 전부입니다. 꼭 갚으셔야 해요.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지만 방법이 없었죠. 대출금을 생활비와 병원비로 쓰면서 근근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투병 생활이 2년, 3년으로 이어지면서 빚은 점점 불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는 통보가 왔어요. 김순자 씨, 3개월째 이자도 못 내셨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 희망이라 믿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큰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도와줄 수 있겠니?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답했어요. 엄마, 저도 애들 교육비 대느라 여유가 없어요. 그동안 모아둔 게 왜 그렇게 됐는데요?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둘째 아들은 더 가혹했어요. 엄마,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너무 바빠서 도와줄 형편이 안 돼요. 막내는 말조차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 병실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내 자식들이 맞나 싶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가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국 집은 은행 경매로 넘어가 집을 잃었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는데 집이 넘어가도 남편 치병에 정신이 팔려 이런저런 생각도 못하고 그저 허탈하기만 했어요. 저는 병원의 남편 옆 간이의자에서 눈을 붙이며 간병하는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남은 돈마저 모두 떨어졌는데 남편 간병을 해야 해서 어디 식당 주방 보조일도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때 친구가 소개로 사채업자를 만났어요. 단기 대출입니다. 이자만 잘 갚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의 말에 속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끝없는 빠져드는 줄도 모르고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그래도 남편이 오래도록 내 옆에 있어주길 바랐는데 하느님도 무심하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삶이 맞나. 그의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제 가버리고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빈털터리가 된 제게 남은 건 남편이 남긴 몇 벌의 옷과 낡은 사진첩뿐이었습니다. 겨우 구한 곳이 수원 변두리의 고시원이었어요. 한평 남짓한 방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아야 할 곳인가. 창문도 없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방문을 닫으면 코끝에 곰팡이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첫날은 멍하니 벽만 바라보다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그 좁고 차가운 방 안에서 제 마음도 점점 얼어붙어 갔습니다. 사채업자는 매일 전화를 걸어 이자를 갚으라고 협박을 하다 내가 돈을 보내지 못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사채업자가 고시원으로 찾아왔어요. 고시원 계단에서 소리를 지르며 저를 찾더군요. 김순자, 거기 있지? 돈 준비했어?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다른 세입자들이 문을 열고 힐끗힐끗 저를 쳐다봤어요.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문 뒤에서 숨죽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김순자 씨, 이런데 숨어 있어봤자 소용없어. 경찰에 신고라도 할 건가? 그렇게 했다간 네가 더 큰일 날걸. 사채업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질수록 제 손은 떨려왔습니다. 도망치듯 고시원을 나서면 그들이 제 뒤를 쫓는 것 같아 한 걸음도 마음 편히 걸을 수 없었어요. 먹고 살 돈도 없어서 무작정 인력 대기소로 갔습니다.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온몸이 땀에 젖어도 몇만 원밖에 벌지 못했어요. 때로는 인력 대기소에서 시골로 차로 실려가 농사일도 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뼈가 부서질 것처럼 아팠지만 돈이 생기면 그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런 생활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짐을 나르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철근에 걸려 넘어졌어요. 아! 순간 다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제 다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큰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응급실에 실려가며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정강이뼈 골절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평생 다리를 절게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치료비를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퇴원하고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왔죠. 절뚝거리며 계단을 오르는데 발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치료도 못하고 방에 누워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야 하는 걸까?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의 차가운 목소리들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탓하며 수없이 울었어요.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생이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걸까요? 고시원 월세도 낼 수 없게 된 날,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쫓겨나며 마지막 남은 가방을 들고 서울역으로 향했죠.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 가방을 끌어안고 있던 그날 밤, 바깥의 겨울바람이 살을 애듯 불어와 가방 속 낡은 담요를 덮어도 몸이 떨렸습니다. 그곳에는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어디선가 퀴퀴한 냄새가 풍겨오고 낯선 사람들이
서로의 자리를 두고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앉아있던 저를 보고 어떤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새로 오셨구먼.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실 건가 봐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정말 노숙자가 됐다는 현실이 뼛속까지 와 닿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 같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거리를 배회하며 빈 병과 폐지를 주웠습니다. 허름한 손수레 하나를 얻어 새벽부터 밤까지 거리 곳곳을 누비며 살았죠. 발이 퉁퉁 붓고 손끝이 갈라져도 하루에 몇천 원이라도 벌면 그것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수십 번을 되뇌어도 답이 없는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노숙 생활이 이어지면서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얼굴은 더 이상 거울에 비추기 싫을 만큼 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젊은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주머니 일자리를 구하신다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설렜어요. 진짜요? 무슨 일인데요? 남자는 제게 말했습니다. 가벼운 서류 정리 같은 일이에요. 대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통장도 하나 만들어 오셔야 하고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말하지 않고 요구한 대로 신분증을 건네고 통장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당신 대포 통장 관련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일자리를 구하려고. 아무리 해명해도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저는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었죠.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앉아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되돌아보니 머릿속만 어지러울 뿐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풀려나고 다시 거리로 나섰을 때 제 마음속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올랐습니다. 발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제 정말 끝내자는 생각만 들었어요. 얼마나 오래 서 있었을까요? 지나가던 어떤 여자가 제 팔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아주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났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 비틀거리며 다리에서 내려와 그날 밤 다시 거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제가 쫓겨났던 고시원이 너무 허름하여 방이 몇 개 빈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시원으로 다시 가서 주인 아저씨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고시원 모든 청소도 하고 모든 허드렛 일을 할게요. 제일 안 좋은 방이라도 하나만 살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 며칠 뒤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중에 상자 안에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작은 강아지가 추위에 떨며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이렇게 작은 게. 차마 강아지를 두고 갈 수 없어서 품에 안고 고시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강아지와 함께 지내며 조금씩 친구가 생긴 기분을 느꼈어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강아지가 제 곁에서 꼬리를 흔들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살겠구나. 그 작은 생명이 제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줬어요. 작고 여린 강아지 한 마리가 제 삶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먹을 것을 구해주는 게 제 하루의 목표였어요. 남은 폐지값을 모아 사료를 사고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주었죠. 강아지가 제 품에 안겨졸고 있을 때 저는 비로소 느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구나. 저를 바라보는 그 맑은 눈동자 속에서 이상하게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고시원 청소를 할 때 강아지가 내 옆을 계속 따라다니니 고시원의 다른 세입자들도 강아지를 귀여워해 줬어요. 누군가는 먹다 남은 빵을 또 누군가는 옷가지를 나눠줬죠. 아주머니 강아지 덕분에 저도 웃었어요.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어 주었을 때 제 마음속에 오래 묵혀있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복실이 네 이름은 복실이야. 작은 존재에게 의지하며 저도 하루하루를 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시원 옆방에 사는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씨, 폐지만 줍지 말고 이거 해봐. 이거 팔면 돈도 좀 되고 시간도 잘 가. 그분이 내민 것은 손뜨개질 도구였어요. 처음엔 어설프게 실을 꼬고 바늘질을 할 때마다 손이 아팠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작은 소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손뜨개 가방을 시장에 들고 나갔는데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더군요.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누군가 제 물건을 사가던 날 저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복실이 덕분에 내 마음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은 상처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외면당했던 날들이 악몽처럼 떠오르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남긴 낡은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뭐지 이건? 봉투 안에는 남편이 남긴 메모와 몇 개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여보, 내가 혹시 당신보다 먼저 떠나게 되면 이걸 꼭 챙겨요. 메모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는 남편이 젊었을 때 다니던 공장 옆에 텃밭으로 버려진 40평 땅 등기부였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남아 있었구나. 그때야 생각이 났습니다. 이 텃밭 주인이 큰 사고를 당한 바람에 아주 헐값에 판다고 해서 남편이 2달분 월급을 갑을받아 샀다는 것을요. 남편이 남긴 이 작은 땅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어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당시 남편의 조그만 공장만 서 있을 뿐. 황무지 같았던 이곳에 주택가가 들어서 저희 땅만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 공터로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이 땅을 팔아 자식들이 사는 수도권을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작은 도시에 나와 복실이가 거처할 수 있는 방이 하나 딸린 3평짜리 작은 가게를 임대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해보자. 못해도 다시 한번 넘어질 뿐이지. 가게 이름을 복실이 라면으로 지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던 첫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식자재를 정리하면서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마음은 설렜어요. 드디어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좁은 가게 안에서 육수를 덮이며 손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던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오후쯤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라면 한 그릇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라면을 끓여 그의 앞에 내밀었어요. 그가 젓가락을 든 순간 저는 긴장으로 숨도 못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첫 입을 먹고 말했어요. 맛있네요. 국물이 진국인데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작은 한 걸음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입소문은 천천히 퍼져갔습니다. 하루하루 정성껏 만든 라면은 동네 주민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복실이 라면 집 할머니 손맛이 참 좋네. 여기 라면이 제일 맛있다니까. 매일 아침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 육수를 끓이고 정성껏 고명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은 고됐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피곤함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한 블로거가 저희 가게를 리뷰하면서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맛집이라며 소개해 줬어요. 그날 이후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매출도 서서히 늘었고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라면 가게를 운영하며 조금씩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아침마다 복실이를 데리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이제는 제 삶의 이유가 되었죠.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가게 벽에 걸어두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우리 자식들 없이도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어. 손님 중 어떤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 가게 이름이 정말 예뻐요. 복실이 라면 한 그릇 맛있게 먹고 복을 얻어가는 기분이에요. 그날 밤 가게 단칸방에 누워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맛있게 먹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한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잃은 것들보다 새로 얻은 것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자식들에게 다시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저는 그들과 연을 맺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과 가족의 이름으로 서로를 배신했던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과의 인연이 가족 같은 따뜻함을 주었고 매일 아침 복실이와 함께 문을 열며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면집을 연 지 1년쯤 지났을 때 시내에 작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청에서 주최하는 라면 끓이기 콘테스트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어요. 알고 보니 우리 시의 농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쪽파가 국내 굴지의 라면 생산업체에 독점 공급되고 있었더군요. 이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홍보하기 위해 맛있는 라면 끓이기 대회를 연다는 거였죠. 복실이 라면 가게에도 손님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사장님도 나가보세요. 우리 동네 대표 맛집인데 왜 안 나가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냥 동네 가게 할머니일 뿐이에요. 그런 대회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간대요? 사실 제 라면은 소박한 맛이었어요. 그저 정성껏 끓인 육수와 신선한 재료로 손님들을 대접하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우리 집 단골 손님 중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은지가 있었습니다. 은지는 방과 후마다 가게에 들러 라면을 먹으며 시험 공부를 하곤 했죠. 어느 날 은지가 갑자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번 콘테스트에 꼭 나가셔야 해요. 아니, 난 그런 거 몰라. 나는 음식 솜씨도 없고 그냥 이 장사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제 손에 참가 신청서를 들고 나타났어요. 할머니, 몰래 제가 신청했어요. 심사위원들이 할머니 라면 맛을 보면 분명 반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은지의 간절한 얼굴을 보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참가를 결정했죠. 에휴, 내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한번 해보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우습지요. 돈 드는 일도 아니니 한번 대회에 나가보리다. 하늘나라에서 당신이 응원을 열심히 해주세요. 대회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육수를 끓이며 재료를 준비하던 나날이 이어졌죠. 은지가 틈틈이 와서 도와주며 응원해줬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 라면이 최고예요. 그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드디어 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내 문화센터 앞에 마련된 대회장은 라면을 끓이는 참가자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자리에서 준비한 재료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그냥 손님들에게 대접한다고 생각하자. 차분히 육수를 끓이고 면을 삶으며 제가 늘 해오던 그대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심사위원이 제 라면을 한 입 맛보았을 때 은지가 제 옆에서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이제 기다리면 돼요. 드디어 콘테스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승, 복실이 라면 김순자 사장님. 신문과 지역 방송에서는 할머니의 희망라면이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제가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이겨내고 이 도시로 도망치다시피 내려와 라면집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며 이게 인간 승리이자 희망이라고 보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라면의 최고 비법은 정성이다. 이 말이 대회 우승 비결로 알려지면서 가게는 더 많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한 라면 업체에서는 저를 광고 모델로 쓰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촬영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죠. 그때마다 저는 은지와 복실이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유명해진 건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게 준 희망 덕분이에요. 콘테스트 이후 저는 복실이 라면 가게를 조금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매일 은지에게 라면 한 그릇을 대접하며 고마움을 전했어요. 할머니, 저는 그냥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았어요. 은지의 그 한마디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복실이 라면은 이제 유튜버들이 꼽은 이 지방도시의 최고 맛집으로 알려져 서울에서 여행을 온 사람들까지 우리 집을 들러가는 게 한 코스가 되었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한 가지 다짐이 있습니다. 소박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희망을 담아서. 그렇게 저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라면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복실이는 오늘도 잘 크고 제 곁에서 저를 듬직하게 지켜주고 있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저를 가장 힘나게 한 건 복실이였어요. 복실이는 매일 아침 제가 라면집 문을 열 때부터 가게를 닫을 때까지 제 곁을 지켰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고 힘든 하루를 마친 저를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있곤 했죠. 복실아, 너만 보면 하루 피로가 싹 풀린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복실이는 눈을 반짝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복실이는 제 든든한 힘이자 끝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실이가 평소보다 조용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갔더니 복실이가 낯설게 느껴질 만큼 신중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복실이가 새끼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몸에서 5마리의 새끼 강아지가 태어났죠. 어머나, 복실아, 너 정말 대단하다. 눈물까지 날 만큼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복실이 곁에서 새끼들을 살피며 밤새워 지켜봤어요. 그 작은 새끼들이 엄마 곁에 바짝 붙어 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복실이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자식들을 돌보는 모습이 대견하고도 뭉클했죠. 복실이와 5마리의 새끼들 덕분에 가게는 더 활기차졌습니다. 새끼 강아지들은 복실이를 닮아 하나같이 귀엽고 활발했어요. 가게에 온 손님들은 새끼 강아지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복실이 새끼인가 봐요. 너무 귀엽다. 아이를 데려온 손님들은 강아지들과 놀며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저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복실아, 너희 덕분에 가게가 더 따뜻해졌구나. 그 말에 복실이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제 손에 머리를 비비댔습니다. 새끼 강아지들이 자라면서 저는 좋은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은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끼들을 입양할 주인을 찾아줬어요. 할머니, 복실이 새끼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에게 가야 해요. 그들도 복실이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거잖아요. 은지의 말처럼 새끼들은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새끼 중 한 마리는 은지 친구네 집으로 갔는데 그 가족은 강아지가 오고 나서 더 행복해졌다며 감사를 전해왔어요. 할머니, 복실이 새끼 덕분에 우리 집이 웃음으로 가득해졌어요. 이름도 복댕이로 지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복을 가져다 줬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실이가 준 기쁨이 이렇게 널리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복실이와 복실이 새끼들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삶이 힘들 때 가장 큰 위로는 예상치 못한 작은 기쁨에서 온다는 걸요. 그 기쁨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새끼들이 좋은 주인들에게 입양된 후에도 복실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저를 따라 가게로 왔습니다. 복실이는 문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거나 주방 구석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곤 했어요. 그 작은 눈동자에는 늘 말하지 못하는 위로와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씩 힘든 일이 생겨도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죠. 복실아, 우리 같이 힘내보자. 그럴 때마다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제 손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날은 은지가 대학 시험 발표가 난 날이었어요. 항상 밝은 얼굴로 라면집에 들어오던 은지가 눈이 벌겋게 부은 채로 문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니?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가자 은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떨어졌어요. 식품영양학과 시험에 떨어졌어요. 은지가 흐느끼는 모습에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은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은지야. 대학이라는 게 다가 아니란다. 힘들었겠구나 우리 은지. 그 말에 은지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할머니, 저 정말 자신이 없어요. 내 실력으로는 재수를 해도 식품영양학과 같은 좋은 대학은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그날 밤 은지가 울음을 그치고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은지야, 꼭 대학만이 내 길이라고 생각하니? 은지가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자신이 없어요. 저는 은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내가 식품영양학과를 목표로 한 건 내가 음식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서 아니었니? 그렇다면 꼭 대학에 가지 않아도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은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다른 길이라니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죠. 우리 복실이 라면집에서 일하면서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워보는 건 어떠니? 라면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다른 요리도 배우고 경험도 쌓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만의 식당을 차릴 날도 올 수 있을 거다. 은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은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물론이지. 우리 은지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그렇게 은지는 라면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저와 함께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준비하며 차근차근 배워갔어요. 할머니, 이렇게 국물을 내는 건 정말 어렵네요. 음식은 정성이야, 은지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익혀봐. 은지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엔 라면 한 그릇 내놓을 때마다 긴장하던 은지가 어느 날 손님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은지, 양이 끓인 라면도 맛있네. 역시 복실이 라면집이야. 그 말을 듣고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이 일을 좋아하게 됐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걸 보면 제가 뭔가 해낸 것 같아요. 2년이 지나면서 은지는 라면집 일을 완벽히 익혔습니다. 어느새 단골 손님들도 은지를 더 자주 찾았고 저는 점점 편안히 은지에게 가게를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은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제 복실이 라면집을 내게 맡길까 한다. 은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한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은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은지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는 이미 이 라면집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 사랑으로 손님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잖니. 이제 내 날개를 펼칠 때야. 은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잘해낼게요. 라면집을 은지에게 맡긴 후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좋아하던 청국장을 정성껏 만들어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싶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늘 식탁 위에 올라왔던 그 구수한 냄새가 그리웠거든요. 이제 나도 나만의 음식을 만들어 보자. 동네 한 구석에 작은 점포를 빌려 청국장집을 열었습니다. 메뉴는 단순했어요. 구수한 청국장, 따끈한 돌솥밥, 그리고 제 손으로 담근 아삭한 김치.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가게는 점점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이 집 청국장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야. 어느 손님의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마치 남편과 함께 했던 옛 시절이 떠오르는 듯 했죠. 복실이 라면집도 제 청국장집도 이제는 시내의 대표 맛집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가게를 잘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장님이 되었고 저는 매일 청국장집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은지가 가게를 닫고 제 청국장집에 와서 웃으며 말하곤 해요. 할머니, 라면집 덕분에 저도 제 길을 찾았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은지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된 은지는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제 혼자 청국장집만 하시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리를 가르쳐 보세요. 저는 깜짝 놀라며 은지에게 되물었습니다. 요리를 가르치라니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은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죠. 할머니처럼 전통 음식을 잘 아는 분은 요즘 보기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는 청국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종합복지관에서 요리 강의를 열어보는 건 어때요? 무료로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은지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해온 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일이겠지. 그렇게 은지에게 이끌려 종합복지관에 가 상담을 했는데 종합복지관 직원은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정말 고맙다고 그런 프로그램은 정말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반가워했어요. 할머니 요리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첫 강의 날 수업에 들어온 젊은 주부들의 얼굴엔 반신반의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청국장을 집에서 직접 만든다고요? 그런 게 가능하긴 해요. 저는 된장찌개도 제대로 못 끓이는데 배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모두 처음부터 배워가는 거죠. 누가 태어날 때부터 잘하나요?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 다 같이 재미있게 만들어 보자고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젊은 주부들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청국장 냄새가 퍼질 때마다 그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죠. 어머,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이런 깊은 맛이 난다니. 전통 음식이 이렇게 정성스럽고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주부들은 완성된 요리를 서로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어떤 주부는 수업 중에 울먹이기도 했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아요. 그 맛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요리교실에 다니던 한 젊은 주부의 남편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 주부는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며 요리 수업 이야기를 자랑했죠. 여보, 복지관에 정말 대단한 할머니가 계셔. 청국장부터 된장찌개까지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시는데 그 맛이 기가 막혀. 남편도 자신의 아내가 끓여준 청국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단번에 반했다며 호기심이 생겼는지 요리교실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촬영 장비를 들고 들어오며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요리교실을 제 채널에서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은지의 격려를 떠올리며 승낙했어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전통 음식을 알게 된다면 좋은 일이겠지. 그날 이후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은 빠르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성이 담긴 전통 음식의 비밀, 순자 할머니의 요리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영상에는 전국 각지에서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죠.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지역 TV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요리교실을 촬영해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죠. 촬영 날 방송국 직원들이 복지관에 와서 수업을 촬영하며 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자 할머니, 이렇게 전통 음식을 가르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평생 제 가족을 위해 해온 음식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전통 음식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죠.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응원해줬어요. 할머니 덕분에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어요. 전통 음식을 다시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느 날 복지관 강의가 끝난 뒤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진짜 유명인이세요. 저는 은지의 말을 들으며 한껏 웃음을 지었습니다. 유명인이면 뭐하겠니? 너희랑 함께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지. 요리교실을 통해 저는 또 다른 가족을 얻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전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줬죠.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느냐는 것이란 걸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늦가을 바람이 쌀쌀하게 불던 오후였습니다. 청국장집 문이 열리고 나이 지긋한 노인 몇 분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그중 한 분이 입구에서 큰 소리로 외쳤죠. 아이고,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는 청국장집인가요? 오늘 제대로 한번 먹어봅시다. 바쁘게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던 저는 그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한 노인의 얼굴이 낯익었거든요. 주름진 얼굴과 세월의 흔적 뒤로도 어린 시절 기억 속 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춘수. 그가 순간 멈춰 서더니 이내 눈을 크게 뜨고 제게 다가왔어요. 아니, 순자,
너 순자 아니니? 수원시골 초등학교 이게 얼마만이야? 그가 반가운 웃음을 지으며 제 이름을 부르는데 가슴 한켠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괴롭히던 친구들로부터 늘 나를 보호해주던 그 듬직한 소년. 늘 씩씩하고 활기차던 모습이 세월을 넘어 다시 나타난 것이었죠. 춘수야, 정말 너구나. 이게 얼마만이냐? 그 한마디를 내뱉으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추억이 물밀듯 밀려들었습니다. 춘수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틈틈이 저를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야, 순자야. 너 이렇게 멋진 청국장집 사장님이 될 줄 몰랐다. 그때도 네 도시락 반찬이 그렇게 맛있더니 그 솜씨 여전한가 보다. 그의 장난기 어린 말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넌 그때도 먹는 얘기만 했지. 내가 그런 너를 어떻게 잊겠니? 식사를 마친 뒤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춘수는 저와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놨습니다. 순자야, 나 기억나냐? 그때 네가 학교에서 도시락 뚜껑 열면 내가 먼저 젓가락을 들이밀던 거. 저는 그의 말에 피식 웃으며 대답했죠. 그때의 소소한 기억들이 우리 사이에 오랜 시간을 건너뛰어 다리를 놓는 듯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시골 학교에서 조용히 지내는 아이였어요. 그런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날 춘수는 늘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야, 너희들. 순자 건들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춘수가 제 앞을 막아서며 말하면 다른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도망치곤 했죠. 그날 운동장에서 춘수가 한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야, 누가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내가 못하게 말할게. 그러면 아무도 너를 못 괴롭혀.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랐습니다. 그 뒤로도 춘수는 언제나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제 우산을 대신 들어주며 자신은 비를 맞곤 했고 그런 춘수를 바라볼 때마다 제 가슴은 묘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꺼내 보일 용기는 없었어요. 어린 마음에 저는 그저 춘수가 좋을 뿐이었어요. 시골이라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를 다녔는데 춘수의 가족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학교 운동장에서 나눈 대화가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순자야, 내가 서울에 가도 너 잘 지내야 한다. 알았지? 그가 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춘수야, 네가 항상 날 도와줘서 고마웠는데. 그래. 너는 서울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그것이 춘수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춘수가 서울 어디 사는지도 알 수 없었고요. 청국장 집에서 다시 만난 춘수는 자신의 삶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뒤 그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돈을 모았고 결혼 후에는 자식 셋을 키우며 바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건 우리 애들 키운 거야. 셋 다 대학도 잘 나왔고 지금 다 번듯하게 살고 있어. 그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곧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끔 허전하더라. 애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의 말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춘수였지만 정작 지금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외롭다고 했죠. 그는 대화를 마치며 웃으려 애쓰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널 다시 만나게 된 건 참 다행이다. 이제 청국장 먹으러 자주 올 테니까 맛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아라.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춘수는 여전히 저를 웃게 하고 마음 한구석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춘수는 그날 이후로 청국장집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오는 날도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오기도 했죠. 매번 들어올 때마다 그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청국장 맛있게 준비했지? 기대된다. 그가 들어설 때마다 가게가 한결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춘수는 밥을 먹으며 농담을 건넸고 그의 장난스러운 말투와 활기찬 태도에 손님들도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가끔은 가게가 한산할 때 주방에 들어와 저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순자야, 이거 무거워 보이는데 내가 들어줄게. 그가 쌀자루를 들어 옮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웃으며 말했죠.
야, 춘수야. 너 나보다 더 손님처럼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 그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네 친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나중에 맛없는 청국장 나와도 불평 안 하려면 지금 점수 좀 따놔야 한다. 그의 농담에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대꾸했습니다. 너 그렇게 점수만 따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네 빚쟁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놀리면서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춘수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순자야, 기억나냐? 그때 내가 너를 놀리던 학교 선배에게 대들었다가 이마에 멍 들었던 거.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지만 저는 그때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 그날 내가 울면서 괜히 미안하다 했더니 오히려 네가 나한테 괜찮다고 했잖아. 그때 나 진짜 고맙고 네가 너무 대단해 보였어. 춘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남자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너 우는 거 보면 나도 울고 싶더라니까. 그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추억 속 그 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조금씩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듯 했죠. 하루는 춘수가 저를 조용히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묵직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자주 오는 거 불편하지 않지? 그가 갑자기 묻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왜 그런 소리를 해? 난 내가 와주면 좋기만 한데.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너무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 말이야. 자식들은 다 잘 돼서 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그걸 자랑스러워해야 하는데 가끔은 그게 참 쓸쓸하게 느껴지더라.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춘수야,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땐 여길 오면 되잖아. 우린 친구고 네가 있는 게 나도 힘이 돼. 그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여기 오면 마음이 좀 편해져.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주 오면 돼, 그치? 그날 이후로 춘수는 제게 더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춘수는 청국장집 일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끔은 저와 함께 시장에 나가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골 장터에서 능숙한 손길로 콩과 채소를 고르며 말했죠. 순자야, 이 콩이 제일 좋은 거다. 이걸로 청국장 하면 맛이 끝내줘. 그가 고른 재료는 정말로 청국장 맛을 한층 더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춘수가 무거운 짐을 번쩍 들며 말했어요. 순자야, 내가 이렇게 무거운 거 매일 들고 다녔으면 나한테 미리 연락하지 그랬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요즘 우리 가게 자주 와서 일도 도와주고 이제는 내 짐꾼까지 하려는 거냐? 춘수는 장난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 정도 되는 친구 아니면 누가 너 이렇게 잘 도와주겠냐? 그의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춘수와 함께 있으면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웠습니다. 춘수가 자주 저를 돕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사장님, 춘수 어르신이랑 참 잘 어울리세요. 단골 손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죠. 우린 그냥 친구예요. 어릴 적 친구라니까요. 하지만 손님들은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친구 사이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긴 쉽지 않잖아요. 그들의 말에 저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춘수와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럽고 우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은 그런 소중한 인연이었으니까요. 춘수와 저는 서로를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제게는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그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삶의 고단함이 조금은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춘수야, 네가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그가 제 옆에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순자야, 너랑 있으면 참 편하다. 이렇게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잔잔하게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가게에 손님이 뜸했던 날이었습니다. 춘수가 청국장집에 들러 이렇게 말했죠. 순자야, 오늘 같은 날은
가게에만 있지 말고 어디 좀 다녀오자.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어디를 간다는 거야? 가게도 정리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춘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도와줄 테니까 오늘만은 나랑 나들이 좀 가자. 너도 이런 날씨엔 좀 쉬어야지. 그의 설득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근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춘수는 간단한 도시락과 돗자리를 준비해왔고 들판 한가운데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춘수와 나란히 앉아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과거의 추억과 지금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춘수야, 너 어릴 때도 이렇게 계획적이었니? 도시락까지 싸서 나를 이렇게 끌고 나올 줄은 몰랐다. 제가 놀리듯 말하자 춘수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죠. 그땐 내가 너한테 도시락 나눠 먹으려고 몰래 밥을 덮어오기도 했어. 넌 늘 반찬만 주고 밥은 제대로 안 먹었잖아.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넌 그때도 참 잘 챙겨줬다. 내가 없었으면 나 참 힘들었을 거야. 춘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나는 내가 웃는 게 참 좋았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춘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다시 한번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봄맞이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국장집을 대표로 초대받은 저는 춘수와 함께 축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축제 현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춘수는 저를 도와 음식을 준비하며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순자야, 이거 내가 나눠줄 테니까. 넌 다른 거 신경 써. 그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니 마치 오래전 운동장에서 저를 지켜주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며 말했죠.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 보니 참 보기 좋네요. 그들의 말에 저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춘수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춘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 자식들이 널 한번 보고 싶다고 한다.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네 자식들이 날 왜 보고 싶다는 너니? 무슨 일 있니? 춘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순자야. 내가 너랑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애들한테도 자랑했거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자식들을 만나게 된 날 저는 예상보다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춘수의 자식들은 저를 진심으로 반겼습니다. 그들은 춘수가 청국장집에 다니며 활기를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감사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너무 밝아지셨어요. 청국장집 이야기도 자주 하시고 사장님 덕분에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들의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춘수와 함께 보낸 시간이 단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춘수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저는 오랜만에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춘수와 저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 서로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일상은 단조롭지만 평화로웠고 그 속에서 저는 오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춘수는 여전히 제 곁에서 가끔은 친구로 때로는 든든한 지지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춘수야. 내가 옆에 있으면 참 든든해.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청국장집에서 함께한 시간이 쌓여가면서 춘수와 저는 서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춘수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춘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세 자녀가 웃고 있었죠. 이건 내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야. 애들이 아직 나만 졸졸 따라다니던 때라서 참 좋았지. 그가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뭉클했지만 이내 그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엔 많이 힘들었어. 아이들한테 아빠이자 엄마 역할까지 하려니 매일 전쟁 같더라고.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춘수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식들을 키웠으니 그들이 내게 참 고마워할 거야. 지금도 넌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야. 그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가게가 바쁜 오후였습니다.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저는 정신없이 청국장을 끓이고 밥을 퍼 나르며 종종거리고 있었습니다. 춘수도 그날은 저를 돕기 위해 주방과 홀을 오가며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죠. 순자야, 이거 어디다 두면 되냐? 춘수가 묻는 순간 저도 한 손에 뜨거운 냄비를 들고 급히 돌아서다가 그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앗!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고 둘 다 중심을 잃고 가까스로 넘어지지 않았죠. 춘수가 재빨리 손을 뻗어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순자야. 그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놀란 마음에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수와 이렇게 가까이 눈을 맞춘 건 처음이었어요. 그 순간 주위가 멈춘 듯 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퍼져나왔죠. 저는 급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네. 미안해, 춘수야.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얼굴이 약간 붉어진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뭐 나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진짜 안 다친 거지? 서로 어색한 웃음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수습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춘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춘수와 저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어딘가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춘수가 가게에 와서 말을 걸 때면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부렸습니다. 순자야, 오늘 날씨 참 좋다. 우리 나중에 시장에 같이 갈까? 그가 물으면 저는 짧게 대답하고는 곧바로 다른 일에 집중하려 했죠. 그런데도 춘수는 늘 웃으며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가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도울 때면 그의 손길이 왜 그렇게 든든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춘수도 점점 저를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게 일이 없는 날에도 부디 저를 도와주겠다며 주방 한쪽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순자야, 너랑 이렇게 오래 지내다 보니 참 편하다. 내가 날 이렇게 받아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알 수 없는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춘수가 평소처럼 저를 집까지 배웅해주고 있었죠. 조용한 골목길을 걷는 동안 둘 사이엔 말없이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제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휘청였고 춘수가 순간적으로 제 팔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해줬습니다. 야, 순자야, 너 왜 이렇게 잘 넘어지냐? 그가 장난스레 말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느끼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춘수야, 너는 왜 이렇게 내 곁에 항상 있어주는 거야? 그의 얼굴에 잠시 놀란 표정이 스쳤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나는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라 그래. 너랑 함께 있는 게 나한텐 참 행복해. 그 순간 저도 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도 그래, 춘수야. 내가 있어서 참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인연이 이제는 우정 이상의 의미로 자리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춘수와 저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함께 장을 보고 가게 일을 돕고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점은 우리 사이에 흐르는 묘한 설렘과 따뜻함이었습니다. 춘수가 말했죠. 순자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춘수야. 우리 이렇게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자. 그의 든든한 존재가 제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있었고 저 역시 그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눈치챈 마을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춘수 어르신이랑 참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좋은 인연이 오래 이어지면 좋겠어요. 그들의 응원에 춘수는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아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춘수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는 내가 웃는 걸 볼 때마다 참 좋다. 앞으로도 내 옆에서 그 웃음 계속 보고 싶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춘수와 함께 있는 매일이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자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후 저와 춘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한 집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 것 같다면 띵동. 정답입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